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공부할게요.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항상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번역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영어 레퍼런스를 볼 때 매칭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거나 매칭에 어려움이 없다면 번역된 용어를 사용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애플 개발자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영문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서 공부하는 용어들은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확실히 공부해 두시면 다른 언어를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플레이그라운드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파일 new 플레이그라운드. 그 다음에 이름은 워밍업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토큰부터 시작해보죠. 토큰.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공백이나 구두점으로 분리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장 작은 단위의 요소가 토큰이에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 같은 거죠. 간단한 코드를 하나 입력할게요. 자, 2와 3을 더하는 코드고요. 이 코드에는 4개의 토큰이 있어요. 이렇게 숫자 2, 그 다음에 플러스 숫자 3을 공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과 세미콜론도 공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코드의 의미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번에는 if라는 키워드를 볼게요. 키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특수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독점해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if는 주어진 조건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i와 f 사이에 공백을 추가해서 분리하면 이거는 더 이상 if 키워드가 아니에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토큰으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if는 올바른 토큰이지만 i와 f는 올바른 토큰이 아니에요. 이렇게 키워드는 공백으로 쪼갤 수 없기 때문에 토큰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공백, 화이트 스페이스. 이거는 말 그대로 빈칸이에요. 공백은 토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요. 토큰 사이에 적절한 공백을 추가해두면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져요. 나중에 연산자 강의에서 공부하겠지만 연산자와 피연산자를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공백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입력되는 하나의 빈칸이죠. 근데 탭 문자와 이렇게 탭과 줄바꿈 문자도 공백이 포함돼요. 이것도 토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3가지 공백을 구분할 수 있지만 컴파일러는 그렇지 않아요. 코드를 컴파일할 때는 모든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expression. 자, expression은 우리말로 표현식, 줄여서 식 이렇게 번역되고요. 하나 이상의 토큰이 모여서 하나의 값을 도출하는 코드, 하나의 값으로 표현되는 코드를 표현식이라고 해요. 자, 중요하니까 하나 적을게요. 하나 이상의 토큰이 모여서 하나의 값을 도출하는 코드.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코드를 실행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값이 결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코드는 표현식이에요. 이런 작업을 표현식을 평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앞으로 평가한다는 표현을 보거나 아니면 영문 레퍼런스에서 evaluate라는 표현을 보시면
코드를 실행해서 하나의 결과를 얻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 코드는 x라는 변수에 정수 7을 저장하는 코드고요. 자, 이렇게 상수의 이름만 쓰면 이게 가장 단순한 표현식이에요. 지금 x에는 7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실행하고 결과를 보면, 자, 다시 말해서 코드를 평가해 보면, 자,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항상 처음에 실행할 때는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이렇게 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x에 1을 더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x, 그 다음에 플러스 숫자 1, 각각 토큰이죠. 그리고 토큰 3개가 모여서 하나의 표현식을 구성하고 있어요. 지금 x에는 7이 저장되어 있고 여기에 1을 더하면 8이니까 이 코드를 평가하면 결과는 이렇게 8이 돼요. 이렇게 표현식 중에서 산술 연산을 하는 표현식을 arithmetic expression, 우리말로는 산술 표현식,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하고 우리말로는 산술 표현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x에 저장된 값이 10보다 작은지 판단하는 코드를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토큰은 3개예요. 산술 표현식이랑 다르게 x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 true 또는 false가 도출돼요. 더하기 빼기 같은 수학적 계산이 아니죠. 이거는 논리적인 계산이에요. 이렇게 참과 거짓으로 결정되는 표현식을 불린 expression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논리 표현식, 이렇게 부릅니다. 논리 표현식은 if 조건문, while 반복문처럼 조건을 판단하는 곳에서 주로 사용돼요. 앞으로 스위프트를 공부하면서 표현식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다른 용어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하나의 결과값으로 도출되는 코드,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구글에서 표현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추가로 공부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트먼트, 문장을 볼게요. 하나 이상의 표현식이 모여서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는 코드를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문장, 구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보통은 줄여서 그냥 문, 이렇게 불러요. 자, 스위프트에는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코드를 결정하는 if 조건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문이 바로 문장이고 보통은 그냥 if문, 이렇게 불러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or 반복문.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하는 코드도 있는데 이거는 for 반복문, 그리고 그냥 줄여서 for문,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문장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하나 이상의 표현식이 모여서 특정 작업을 실행하는 코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보죠. 하나 이상의 표현식이 모여서 특정 작업을 실행하는 코드.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토큰은 코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토큰, 공백으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토큰이 하나 이상 모여서 하나의 값을 도출하는 코드는 익스프레션,
표현식입니다. 그리고 표현식이 하나 이상 모여서 특정 작업을 실행하는 코드는 스테이트먼트 문장이에요. 자, 제가 숫자 하나를 입력했는데 숫자 7은 코드에서 의미가 바뀌지 않아요. 항상 7번째 숫자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의미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되는 값이 리터럴이에요. 자, 리터럴, 영어로는 리터럴. 자, 이게 정말 단순한 개념인데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변수나 상수 이름에도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안에도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리터럴과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 올라가서 자,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리터럴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숫자 7, 이게 리터럴이고요. 여기에서 반은 변수를 선언하는 키워드, x는 변수의 이름, equal은 연산자예요. 그리고 7은 리터럴. 자, 내려와서 다른 코드를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5와 7을 더해서 x에 저장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게 리터럴일까요? 바로 숫자 5, 그 다음에 숫자 7, 이 두 가지가 리터럴이에요. 숫자가 본래 의미 그대로 코드에서 사용되고 있죠? 이게 바로 리터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코드에서 리터럴은 몇 개일까요? 여기에서는 숫자 리터럴 7,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2도 어쨌든 숫자죠? 근데 이거는 리터럴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수 이름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름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숫자는 리터럴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에 포함된 하나의 문자인 거죠. 자, 지금까지 숫자 리터럴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리터럴이 있어요. 문자열 리터럴, 문자 리터럴, 불린 리터럴 이런 것들이 더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리터럴이고 그 다음은 아이덴티파이어. 자, 보통 이거를 줄여서 id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식별자로 번역이 되고요.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변수의 이름, 자료형의 이름, 함수의 이름 이런 것들이 식별자에 속하거든요. 자, 다시 올라가서 이 코드 x에 7을 저장하는 코드를 보죠. 자, 이 코드에서 어떤 게 식별자일까요? 여기에서는 바로 x가 식별자예요. x는 숫자 7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의 이름이에요. x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것처럼 변수에 있는 값을 읽을 수 있고 코드에 존재하는 다른 변수와 구분할 수 있어요. 다른 변수와 구별한다.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 보면 다른 요소와 구별한다. 이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 저랑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 다른 친구들이 이름을 부르면 둘 다 이렇게 돌아봤죠. 식별자가 같으니까 식별이 어려웠던 거죠.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름이 2개 이상 있으면 정확히 식별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은 그냥 별명을 부르는 걸로 해결을 했는데 컴파일러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식별자는 항상 유일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내려와서
이름의 첫 번째 문자는 보통 0대소 문자나 언더스코어 문자가 돼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공백을 추가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넘버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해도 되고, 이렇게 언더스코어 문자를 추가해도 됩니다. 자, 숫자를 저장하는 상수 3개를 선언했는데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스위프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소문자로 시작하는 넘버와 대문자로 시작하는 넘버는 둘 다 넘버지만 컴파일러는 다른 이름으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인 거죠. 그리고 언더스코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이름과 세 번째 이름은 서로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선언하면 안 되고요. 안 돼요. 어쨌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고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장하는 값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이름을 짓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독성이 높은 이름을 짓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볼 때 이름도 주의 깊게 보시고 괜찮은 이름이 있다면 따로 모아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조금 더 발전했잖아요.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좋은 이름을 알려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챗 GPT로 와서 이름을 입력을 하는 거죠. 이름이 아니고 스위프트 변수에 오늘의 기분을 저장할 거야. 변수 이름을 추천해줘. 자, 그러면 이렇게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적절한 변수명을 추천해 줍니다. 자,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런 방법을 쓰시면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스위프트는 유니코드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니코드 문자도 식별자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니코드가 되니까 당연히 한글도 되고요. 자, 실행해도 문제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름을 지을 때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되지만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키워드예요. 키워드는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위해서 미리 예약된 단어고요. 그래서 예약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 코드를 볼게요. 여기에서 let이 상수를 선언하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bar는 변수를 선언하는 키워드고요. 스위프트에는 정말 많은 키워드가 있어요. let bar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판단할 때 쓰는 if가 있고 그 다음에 코드를 반복할 때 쓰는 for도 있어요. for도 있고 구조체를 만들 때 쓰는 struct도 있고 아무튼 정말 많아요. 여기에서 다 나열하는 건 어렵고 아무튼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씩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것만 알면 돼요. 키워드는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식별자로, 다시 말해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수 이름을 let으로 선언하면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죠. let은 키워드니까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물론 키워드를 이름으로 사용하는 문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나중에도 딱히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키워드가 이름에 포함되어 있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독으로만 쓸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단어를 조합하면 되니까 키워드를 단독으로, 그러니까 키워드만 식별자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할게요. 코드에서 의미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는 값, 여기 리터럴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 식별자도 공부했어요. 식별자는 이름이고 다른 이름과 구분할 수 있게 유니크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특별한 기능을 위해서 예약된 키워드도 공부했어요. 계속해서 기초 용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강의나 레퍼런스를 이해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함께 공부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보세요. 이번에는 코드 작성부터 프로그램 실행까지의 전체 과정을 따라가면서 필수적인 개념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엑스코드에서 코드를 입력하고 run 명령을 실행하면 엑스코드가 알아서 실행 파일도 만들고 시뮬레이터에서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니까 이게 간단한 과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개발자라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초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엑스코드에서 입력한 코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죠. 그런데 컴퓨터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컴퓨터가 뛰어난 기계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0과 1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텍스트로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0과 1로 바꿔야 돼요. 0과 1로 바뀐 코드를 바이너리 코드라고 하고요. 이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을 담당하는 도구가 컴파일러인데 이거는 엑스코드에 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엑스코드에서 실행이나 빌드 명령을 실행하면 내장된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에러가 없는 경우에만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줘요. 컴파일러가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앱을 만들 때 모든 코드를 직접 만들지 않고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쓰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만든 코드와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져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더 많은 과정이 있지만 기본적인 과정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코딩, 컴파일, 링크. 예전에는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파일과 링크를 실행했지만 요즘은 개발 도구가 모든 과정을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현대적인 개발 도구들은 통합 개발 환경, IDE 형태로 제공되는데 엑스코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엑스코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파일과 링크,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두 처리해 주고요. 보통 컴파일과 링크를 하나로 묶어서 빌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빌드라고 부르고요. 빌드에는 정적 분석이나 유닛 테스트 같은 부가적인 작업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빌드, 이 용어만 알고 계시면 되고 넘어가서 자,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디버그 모드는 주로 개발 과정에서 사용하고요. 프로그램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실행 파일에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실행 파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디버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코드를 분석할 수 있고 문제점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릴리즈 모드는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배포할 때 사용하고요. 디버그 정보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행 파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하니까 실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요. 반대로 디버그 정보가 없으니까 문제점을 찾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단점도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앱을 완성해서 앱스토어에 출시해 볼 건데 그때 릴리즈 모드로 빌드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계속 디버그 모드로 빌드할 겁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보다 보면 컴파일 타임, 런 타임 이런 용어를 많이 보게 돼요. 자,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컴파일과 링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가 컴파일 타임이에요. 빌드 타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시점은 런타임이고 두 용어는 문법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is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값의 실제 타입을 런타임에 확인하거든요. 코드를 컴파일할 때는 타입을 확인하지 않고 실제로 실행하는 시점에 타입을 확인하는 거예요.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이라는 용어를 모른다면 이런 설명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리고 스위프트 런타임 이런 용어도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런타임은 실행 환경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두 용어를 잘 구분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실행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용어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자, 어쨌든 컴파일 타임이 있고 런타임이 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특수문자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특수문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보다 올바른 이름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고요. 레퍼런스를 보거나 다른 개발자와 이야기할 때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자, 먼저 숫자 키 1에 있는 특수문자는 느낌표, 엑스클레메이션 마크고요. 논리를 부정하거나 옵셔널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추출하는 추출 연산자로 사용돼요. 자, 느낌표 왼쪽에는 두 개의 문자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물결 문자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름이 틸드예요. 틸드, 주로 비트 연산에서 사용하고요. 틸드 아래쪽에 있는 특수 문자는 그레이브 액센트 아니면 백틱이라고 불러요. 자,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느낌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골뱅이 문자는 앳심볼이고 코드 자체의 특성을 지정하는 문법에서 주로 사용돼요. 그 다음에 샵 문자는 파운드, 해시태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스위프트에는 샵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명령어와 매크로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해볼 거고. 그 다음은 달러 사인, 클로저에서 파라미터 이름을 대체할 때 사용하는 문자예요. 그 다음은 퍼센트 사인, 나머지 연산에 사용하는 문자고요. 그 다음 캐럿은 비트 연산에 사용하고요. 앰퍼샌드는 메모리 주소를 얻거나 참조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별표라고 부르는 문자는 에스터리스크고요. 곱하기 연산에서 사용하는 문자예요. 그 다음 괄호. 이거는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계산의 순서를 지정할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빼기 문자는 마이너스 사인, 하이픈이라고 하고 이름 그대로 뺄셈을 할 때 사용돼요. 바로 위에 있는 밑줄 문자는 언더스코어고요.
얼핏 보면 두 문자의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픈은 수직에서 보면 가운데에 표시되고요. 언더스코어는 수직에서 봤을 때 가장 아래쪽에 표시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특정 항목을 생략할 때 와일드카드 패턴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언더스코어 문자가 사용돼요. 그 다음에 등호는 이퀄 사인이고요. 문자 하나는 메모리에 값을 저장하는 연산자로 사용되고 문자 두 개를 연달아서 쓰면 값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가 돼요. 더하기 문자는 플러스 사인, 이름 그대로 덧셈을 하는데 사용하겠죠. 우리가 흔히 대괄호 또는 꺽쇠라고 부르는 특수문자는 스퀘어 브라켓이에요. 주로 컬렉션에 저장된 값에 접근할 때 사용하고요. 중괄호는 컬리 브라켓 또는 브레이스라고 불러요. 코드 블록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문자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기울어진 빗금은 백슬래시. 이거는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나 키패스 표현식에서 사용하는 문자예요. 그 다음에 수직선은 버티컬 바 또는 파이프라고 부르고요. 비트 연산과 논리 연산에서 사용하는 문자예요. 그 다음은 세미콜론. 우리말로 쌍반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세미콜론이라고 불러요.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지정하는 문자인데 이거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거죠. 스위프트는 문장의 끝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콜론. 이거는 우리말로 쌍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세미콜론처럼 그냥 콜론이라고 불러요. 콜론은 자료형을 선언하는 문법에서 자료형의 이름과 식별자를 구분하는 문자예요. 그 다음에 쉼표는 콤마라고 부르고 항목을 열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마침표는 피리어드. 이거는 메소드를 호출하거나 속성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문자예요. 화살 괄호는 앵글 브라켓이고 값의 크기나 순서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문자예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빗금은 슬래시입니다. 이거는 주석에서 사용하는 문자고요. 파일 경로나 URL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마지막은 물음표, 퀘스천 마크. 이거는 옵셔널 문법에서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특수문자의 이름을 공부했고요. 역할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보시면 되고요. 모든 이름은 애플 레퍼런스에 있는 이름을 기준으로 공부했으니까 레퍼런스를 볼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강의에서도 여기에서 공부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자, 느낌표와 물음표. 이거는 우리말로 해도 어떤 문자인지 바로 떠오르죠? 이런 거는 그냥 우리말 이름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쌍점이나 쌍반점은 우리말로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쌍점이나 쌍반점이라는 이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영어 이름을 사용할 겁니다. 콜론, 세미콜론 이렇게.